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혜입니다. 무게는 고작 300g밖에 되지 않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인데요.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 조절 등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서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희망으로 불리는 신장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능이 70% 이상 떨어질 때까지 질환을 인지하기 어려워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렵고 혈뇨나 부종과 같은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땐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콩팥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게 되고, 만성 콩팥병은 그 기능 감소 정도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에 도달한 상태가 되면 그러면 환자분들에게 신장 이식 또는 투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사구체 신염이나 또는 다낭성 신증과 같은 콩팥에 국한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신장 이식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은 약 80에서 90%로 투석 치료보다 높은 편이다.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절망 속에 있는 환자에게 이상적인 치료법이자 희망으로 다가오는 신장 이식. 오늘 TV주치에서는 신장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의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신장 이식인데요. 신장이 우리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우리 신장이라 하면 콩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신장과 콩팥이 같은 기관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글로는 콩팥, 한자로는 신장이라고 부르게 되고, 신장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건 체내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제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수분 및 전해질 조절, 그리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골다공증이나 또는 철분과 관련해서 빈혈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을 소리 없는 일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콩팥 질환 중에 특히나 좀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요? 네, 우리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모든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고,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게 당뇨, 두 번째로 흔한 게 고혈압,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가 생긴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의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보이고 영상 검사에서 콩팥의 구조적 이상이 보이거나 또는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일 때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은 1단계부터 5단계가 있고, 이 5단계에 해당하면 이 투석이나 또는 이식이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기 콩팥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국내 말기 콩팥병 인구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매년 말기 콩팥병 인구 변화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말기 콩팥병 환자 수는 대략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에 혈액투석 환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장 이식 환자, 그리고 마지막이 복막투석 환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말기 콩팥병 인구의 증가세가 전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말기 콩팥병으로 악화돼서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말기 콩팥병이 되면 신장에서 더 이상 노폐물 제거나 또는 수분 제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소변량 감소라든지 또는 전신 부종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계속 지속적인 피로 또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두통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과 같은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콩팥의 기능을 대신해서 하는 이런 치료법을 다 합쳐서 신대체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신대체요법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생존율도 달라질까요, 교수님? 네, 투석과 이식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른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체공여 신장이식, 뇌사자 신장이식, 복막투석, 혈액투석 4가지 대체요법에 대한 생존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생체공여 신장이식에서 생존율이 가장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에서 불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투석은 주로 이제 노폐물 제거와 수분 제거를 주로 하는 그 치료법이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신장의 나머지 기능들,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노폐물 제거, 수분 조절뿐만 아니라 호르몬 생성이나 비타민 D 활성화에도 관여하고 혈압 조절이나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석에 비해서 신장이식을 했을 때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도 훨씬 생존율이 신장이식 환자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신장이식을 하는 환자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신장이식 현황을 보면 현재 매년 2,000에서 2,500명 정도 신장이식을 하고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신장이식을 하는 환자들이 점점 고령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신장 이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거나 손상된 경우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한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의 손상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말기에 해당하는 5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 피 검사하신 거 보니까 지난번 검사 결과보다 점수가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혹시 최근에 불편한 증상 없으세요? 최근에 특히 기력이 좀 없고 피곤하고 식욕이 좀 없습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는 콩팥 점수가 23점이었는데 오늘 검사한 거는 13점이거든요. 최근에 혹시 감기 걸리거나 장염 증상 있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증상 없으셨어요? 예, 요즘에 딱히 뭐 감기 걸리거나 뭐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최근에 소변량 줄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붓거나 하는 증상 없으셨어요? 소변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몸이 좀 붓거나 하는 증상은 있었습니다. 보통 언제 부으세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콩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인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를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사구체 여과율을 점수화한 것을 콩팥 점수라고 한다. 이 콩팥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소변에서 의미 있는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신데요. 콩팥 질환은 사구체 신염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금 현재 콩팥 점수가 13점으로 5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석이나 또는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투석, 이식 중에 환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환자분에게 잘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할 예정이고요. 환자분이 아직 사회생활을 하시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투석보다는 가능하다면 이식 쪽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콩팥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콩팥병 진단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가능하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의 구조와 크기를 평가할 수 있다.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오늘 괜찮아요. 좋아요. 저기 오늘 아침에 여기 상처
예, 실밥을 좀 풀었던데. 예, 그래서 반만 풀고 반은 유지하고 있어요. 예, 예. 처음에 신장 안 좋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갈 때 거기서 처음 그 혈압을 쟀는데 200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응급실 가보라고 해서 갔다가 그래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소변줄 뺐잖아요. 그 사이에 소변 좀 보셨어요? 한 3번. 3번 정도? 네. 그럼 거의 1시간에 한 번 보셨네요. 네. 말기 콩팥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투석의 경우 초기 비용이 낮지만 평생 치료를 해야 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반면 신장 이식은 생존율이 높고 투석 치료를 받지 않아도 돼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진다. 네, 이 환자분은 39세 여자 환자고 8년 전에 처음 만성 콩팥병 진단받고 혈액투석 시작한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혈액투석 하시다가 최근에 저희 병원 뇌사자 기증자분 나타나셔서 이식 수술하셨고 지금 수술하고 열흘째 됩니다. 환자분 경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미 신장 기능은 정상 기능까지 회복이 됐고요. 이식 이후에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거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거부 반응 발생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 복용 계속 지속하실 거고 그다음에 감염의 위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약제 복용하면서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감염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할 겁니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받는 생체 이식과 뇌사자의 신장을 받는 뇌사자 이식으로 나뉜다. 이식을 한 후에는 환자의 면역 체계가 이식된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네, 물론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 비해서 신장 이식을 하면 생존율도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 다른 정상 생활들을 다 할 수 있어서 매우 좋고 중요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신장 이식 이후에는 거부 반응 생기지 않도록 약물 복용도 하셔야 하고요. 그 약물에 의해서 또 감염의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식을 하기 전 생활하고는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석이나 이식에 도달하지 않도록 이전에 건강한 콩팥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건강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수칙들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당과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맞은 식습관과 원인 질환의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핵심임을 기억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신장 이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장 이식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신장 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또는 친지분에게 신장을 공여받아서 하는 신장 이식을 생체 공여 신장 이식이라고 부르고요. 네. 우리 뇌사자 기증자분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를 뇌사자 신장 이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가지는 약간의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생체 공여 신장 이식은 이미 주실 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증자와 수혜자, 이제 주시는 분하고 받으시는 분이 둘 다 전신 마취 수술하는 데에 적당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분이 조직학적으로 잘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검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수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 자료들을 다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기관이라 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고 하는 이 전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환자를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여기에 저희 그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하고 이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 이식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
통보를 받게 되고 그럼 일정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뇌사자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술은 어렵고 일단 뇌사자 신장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국가기관에 대기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마찬가지로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종합검진과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하고 검사상 이상이 없다 그러면 대기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는 그 사이 동안은 혈액투석이나 또는 복막투석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본인과 맞는 내사 기증자가 발생을 하면 신장이식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실 이제 거의 응급수술에 준하는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에게 저희가 전화 연락을 드리고 오시면 거의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응급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수혜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수혜자라고 하면 기증을 받는 분을 말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면역학적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면역학적 위험 요인이라 하면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이 좋다 이런 얘기할 때 면역이 아니고요. 체외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방어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검사 종류들은 교차 반응 검사, 혈액형 검사, 기증자의 유전자에 대한 항체 검사, 그리고 정밀 유전자 검사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지금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로봇 수술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장 이식 수술은 대략 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의 긴 전신마취 수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우리 심근경색이나 또는 협심증과 같은 질환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폐활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 검사나 흉부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혹시 숨어있는 암이 있을지 확인을 해야 해서 소화기 질환에 대한 검사를 위, 대장, 내시경을 통합니다. 이 밖에 급성 감염성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사들 그리고 이비인후과 치과 검진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리 예방 접종을 해야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검사와 산부인과 검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 거의 종합 검진에 준하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동반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 치료를 해서 암이나 또는 주요 장기 기능 이상이 있는지 미리 배제를 하게 됩니다. 네, 수혜자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데 공여자에게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을 우리가 공여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공여자도 마찬가지로 교차 반응이나 혈액형 검사 그리고 유전자형 검사를 해서 면역학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주시는 분의 신장이 건강해야 하겠고 그래서 신기능과 대사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요 검사, 24시간 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검진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본인의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정상적인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주시는 분의 동반 질환 또는 기저 질환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내당능 장애가 있다면 기증자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그 상태가 경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약제를 조정하고 식이상담이나 영양교육을 통해서 기증에 적합한 건강 상태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증 의사는 있는데 기증을 해서 이식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수혜자, 공여자 모두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면 적절한 기증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심각한 본인의 질병 상태가 있는 경우, 급성 감염증이라든지 또는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심혈관계 질환 또는 폐질환, 간질환,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암 등이 있으면 당연히 기증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가 먼저 진행이 돼야 하겠고요.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정신의학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기도 하는데 정신과적인 장애나 또는 심각한 약물 중독이 있을 때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당연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기증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검사 과정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는 거를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식 수술을 한 이후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네, 신장 이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신장은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기증받은 신장을 위치하게 수술을 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신장 이식은 원래 갖고 있는 본인의 신장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본인의 신장은 그대로 있고 기증자의 신장을 보통은 오른쪽 아래에 이 대퇴부 혈관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은 CT를 찍어보면 신장이 3개 세요. 예. 그리고 기증을 받을 때 신장만 기증받는 게 아니고 기증자의 요관과 기증자의 그 신장과 연결된 혈관까지도 다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모습을 보면 기증자분들은 대부분 복강경 수술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여기 이렇게 3개의 구멍이 아마 이제 복강경을 수술한 상처가 될 거고요.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콩팥은 본인의 주먹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신장을 체외로 꺼내기는 어려워서 일단 복강경을 통해서 기증자의 신장을 어느 정도 박리를 해내고 그다음에 꺼낼 때는 약간의 이런 절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진으로 보실 때는 이 상처가 되게 크고 깊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아물면 이제 나중에 보면 기증하신 줄 모를 정도의 상처가 되고요. 수혜자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는 오른쪽 아래에다가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절개 상처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생기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깊게 아래쪽 바지 허리선 아래쪽에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지를 입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절개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기증자분, 수혜자분 모두 수술 이후에 상처는 거의 미미하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제 환자의 CT 사진인데요. 이제 오랫동안 투석을 하신 분이고 이식하기 이전에 찍었던 사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 양쪽 2개의 신장이 보입니다. 정상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군데군데 이런 물혹의 소견도 같이 보이고요. 신장 이식을 한 이후에는 여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콩팥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증받은 신장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한눈에 보셔도 정상적인 기증받은 콩팥의 크기와 본인의 이제 기능을 다한 말기 신부전 콩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질환이 있는 신장을 그대로 몸속에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이미 이 신장은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퇴화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CT를 통해서 거의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팥을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본인 콩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위험한 경우도 있어서 굳이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장 이식 직후의 경과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고비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신장 이식 수술까지 가는 그 이식 전 검사들과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식 전에도 이런 다양한 검사와 과정을 겪지만 이식 수술한 이후에 당연히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은 수술하고 대략 3개월, 우리 100일
정도까지인데 우리 그 신생아도 태어나면 100일까지가 가장 네. 중요한 시점이라서 뭐 요즘은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100일 잔치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장 이식도 100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사이에 감염에 특히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영양 상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되도록 이제 그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하겠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조금씩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과정은 당연히 신장 이식 수술 전, 이전에 평소에 그 본인의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식 전에 이런 건강한 그 컨디션을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그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미미한 정도의 체력 저하이기 때문에 100일 기점으로 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는 고령이라든지 또는 신장 이식 수술 이전에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회복하는 과정이 100일이 아니고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의 관리가 필요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장 이식 수술 직후의 경과와 관리가 좋으려면 이식 수술 이전에 평소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네, 수술을 한 이후에도 거부 반응에 대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장 이식 이후에는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해서 면역 억제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언제까지 복용하나요? 네.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평생 복용하는 겁니다. 네, 신장 이식한 장기가 내 몸 안에 있는 한 평생 복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역 억제제의 종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있는데 타크롤리무스, 마이코페놀레이트 계열, 라파마이신, 스테로이드 다 이름이 어렵죠. 네. 예, 이름이 어렵지만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이 내가 복용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가 어떤 이름의 약제구나라는 거는 이식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 오면 어렵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하고 종이에 써서 이 타크롤리무스, 마이코페놀레이트, 스테로이드 이 약 지금 드시고 있으니까 외우세요 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 약제들의 조합을 통해서 거부 반응 예방을 하게 됩니다.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한 면역 억제제 복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면역 억제제의 그 혈중 농도는 이렇게 복용 직후에 제일 최대치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혈중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대략 12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히 타크롤리무스, 마이코페놀레이트 계열의 약제들은 12시간마다 복용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약물 농도가 다 이제 사라진 이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복용을 하지 않으면 적정 약물 농도 아래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거부 반응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12시간마다 반드시 복용하셔라. 그리고 이식한 환자분들은 외래에 오실 때마다 저희가 그 혈중 면역 억제제 농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용 직전에 체열을 했을 때 이 면역 억제제 농도가 이 적정 농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서 그래서 이제 복용 직전 체열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적정 면역 억제제 농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식하신 환자분들이 제일 잘 지키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면역 억제 복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다든지 또는 불규칙하게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 반응의 위험도가 높아지겠고, 그러면 기증받은 신장의 수명이 짧아져서 다시 재이식을 하거나 또는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의심된다면 또 어떤 진단이 이루어질까요?
네, 뭔가 거부 반응이 생기면 거부니까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부 반응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을 내원해서 혈액 검사를 하시지 않으면 내가 거부 반응이 생겼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평소에 그 크레아티닌, 우리 그 신장 기능을 보는 혈액 검사의 지표를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크레아티닌보다 혹시 수치가 높아지면 저희가 거부 반응을 의심을 하고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직 검사가 거부 반응을 진단하는 확진 방법, 가장 중요한 확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조직 검사가 사실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검사하시는 거에서 좀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검사 과정이 쉽지는 않아서 최근에는 혈액 내에서 기증자 유래 세포라는 세포를 통해서 거부 반응의 가능성을 선별 검사하는 이런 검사들도 있기는 한데 이 검사는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고 이 검사가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여전히 거부 반응 진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신장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거부 반응 외에도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제 복용을 평생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면역 억제제이다 보니 이 약을 복용을 하면 체내의 항체의 힘과 그리고 항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진짜 방어하고 막아야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 이식 이후에 가장 큰 적 1번은 거부 반응이지만 그다음 두 번째 적은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 이식 후에 중요한 합병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저희가 100일까지가 중요하다. 네. 우리 신생아 100일 잔치 하듯이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도 100일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사이에는 주로 바이러스성 감염이 좀 빈번하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100일 이후부터 6개월 요 사이에는 세균이나 진균, 곰팡이균을 얘기를 하는데 세균이나 곰팡이균 감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 보시면 이식하고 6개월까지는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또는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 말고도 예방적인 항생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만약에 감염이 발생하면 떨어져 있는 면역을 다시 좀 증강을 시켜야 되니까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감량하거나 또는 만약에 중증의 감염이다 하면 일시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면역 억제제 감량과 중단 때문에 거부 반응의 위험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부 반응은 예방하면서 감염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 줄다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손위생과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이제 감기가 유행하는 시즌, 겨울에서 봄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렇게 독감이나 이런 계절성 감염이 유행하는 시즌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같이 폭염, 여름철에는 날 음식 드시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이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때 예방접종하는 것을 놓쳤다면 이식 이후에 안전한 예방접종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열이 나거나 또는 오한이 들거나 기침이 나거나 설사구토 등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즉시 내원하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극복해야 될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 이식을 하는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식하기 전에 저렇게 많은 검사들을 해야 하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전처치라는 치료를 해야 하고 이식 수술 이후에도 100일 그리고 6개월까지도
계속 조심해야 하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그렇다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식하지 않고 그냥 투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좀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 이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투석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좋다. 그리고 생존율 향상뿐만 아니라 투석을 하려면은 일주일에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신장 이식을 하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고 고혈압 또는 당뇨약 복용하듯이 면역 억제제를 계속 꾸준히 복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투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신장 이식하면 생존율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거부 반응 발생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면역 억제제들이 여러 가지 또 대사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약제에 의한 부작용 감시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요소들보단 이득이 더 커서 만약에 내가 말기 콩팥병이고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투석보다는 신장 이식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또 수혜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공여자의 경우에는 예후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받으시는 분이 수술 전, 수술 직후,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기증하시는 분의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면담할 때는 이 신장이식이라고 함은 주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이 모두 해피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두 분 사이도 이후에 계속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신장이식 공여자의 예후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콩팥을 2개 다 갖고 있는 일반인과 이식 이후에 콩팥을 1개만 갖고 있는 공여자의 신장의 기능 감소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하나를 공여를 하더라도 하나의 콩팥이 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수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잠시 기능 감소가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술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하면 다시 본인의 갖고 있던 신장 기능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수혜자뿐만 아니라 공여자분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신장이 하나만 있으니까 단일 신장에 기능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상이 혹시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요 검사 그리고 신장 영상 검사, 초음파나 CT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추적 검사를 합니다. 수혜자분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하시고요. 공여자분들은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종합검진한다 또는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수술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장을 이식받을 때 뇌사 기증자분의 이식을 받으면 그 과정도 되게 예우를 갖춰서 한다고요. 네, 이제 예전에 한때 뇌사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배려받지 못했다 이런 기사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기증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거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사 기증자를 위한 예우 활동들이 많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울림길이라고 해서 뇌사 기증자가 수술실로 이동하는 길에 병원의 직원들이 다 그 길에 함께 하면서 묵념을 하고 추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식하신 분들, 기증자분이 이제 수술실 가는 길에 이렇게 추도문 낭독하는 모습,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묵념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신장 이식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은 신장 이식 이제 했으니까 나의 치료가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신장 이식은 이제 투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장 이식 후에 계속 면역 억제제를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고 감염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하고 그 직후 회복기에는 식이, 운동,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동반 질환의 관리 그리고 암 검진 등과 같은 정기적 검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있어서 치료의 완치가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마라톤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신장 이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장 이식은 네모다. 어떻게 정리하시겠나요? 네, 신장 이식은 새 삶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듯이 신장 기증을 통해서 새롭게 새 삶의 시작을 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매년 한 해 한 해 나의 신장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신장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입니다. 함께 따라할 준비 되셨죠?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셨을 텐데요. 매년 여름 찾아오는 스트레스의 주범, 복부 고민 많으시죠? 복부 운동을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목도 아프고 그만큼 빨리 지치기 때문에 포기도 빠르고 흔히 하는 플랭크 동작, 오래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복부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발을 편하게 붙인 상태에서 무릎은 과하게 내리지 않고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이 폭은 나의 가동 범위에 맞춰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가볍게 양손은 크로스를 해주신 상태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주 움직임은 골반입니다. 한쪽 엉덩이씩 들어 올리면서 반대쪽 무릎을 눌러냅니다. 체중심을 이동해서 다른 쪽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도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이 옆구리와 앞쪽 복부에 근육 자극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이 너무 쉬우시다면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머리 뒤에 손을 얹히고 동일하게 동작을 진행하면서 팔꿈치와 무릎을 터치해줍니다. 반대쪽으로 진행할 때도 터치. 이때 주의사항은 상체를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많이 드러낸 다음에 팔꿈치를 터치해주세요. 두 동작이 쉽다고 느껴지시면 속도를 한번 높여보세요. 더 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측면과 전면을 같이 쓸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옆으로 넘겨주시는데 손을 멀리 짚어주시고 다리가 앞쪽을 향할 수 있게 지지해준 상태에서 머리 뒤에 손을 얹혀줍니다. 두 동작이 하나가 될 건데요. 옆쪽에 넘긴 다리를 세워주시면서 손을 떼줍니다. 무릎과 팔꿈치 터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멀리 짚어줍니다. 밑에 있는 다리를 세워주면서 팔꿈치 무릎 터치,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이 한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을 바라보시고 무릎을 굽혀 앉아준 후에 한쪽 다리를 길게 뻗어줍니다. 양쪽 엉덩이를 붙일 수 있으면 붙여주시고 무릎이 불편하거나 자세가 불편하다면 구부려져 있는 다리를 측면으로 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양손은 가볍게 크로스를 한 상태에서 준비.
주의사항은 밑에 있는 다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몸을 기울여 볼 겁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회전하면서 뒤쪽을 바라보며 누워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몸통을 회전하면서 누워줍니다.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니 밑에 있는 다리로 체크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팔을 옆으로 나란히로 준비합니다. 똑같이 몸통을 돌려내면서 손을 짚게 되는데 쉬워 보이지만 이 짚은 손을 멀리 뻗어냅니다. 이때는 손등을 바라봐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팔의 힘이 아닌 몸통의 힘으로 올라와서 옆으로 나란히. 다시 한 번 더 돌아갔다가 손을 짚어주신 후에 손등을 바라보고 밀어낼 수 있는 만큼 밀어냅니다. 돌아올 때 팔이 아닌 몸통의 힘으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무릎을 세워주신 후에 무릎을 잡고 중심을 꼬리뼈 쪽으로 기울여 발을 한번 띄워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도 무겁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밑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옆으로 뻗어주시고 팔에 힘이 풀려서 다리가 멀어지지 않게 최대한 몸통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힘들면 발가락을 살짝 터치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른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면서 반대 다리는 몸통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 이때 다리를 밑으로 기대서 눌러내는 게 아닌 공중에 살짝 띄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반대쪽 체인지 하실 때도 몸의 중심은 뒤쪽에 있고 다리는 가벼운 상태입니다. 셋,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고개를 가슴 쪽으로 돌려서 넷, 다리까지 한번 공중에 띄워보는 겁니다. 돌아오실 때는 허리가 다치지 않게 무릎을 감싸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방금 자세와 더불어 연결할 수 있는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손은 등 뒤로 넓게 지지해 주시고 어깨를 기대지 않게 밀어냅니다. 다리는 아까처럼 가벼운 상태로 미끄러운 방바닥에 스케이트 타듯이 밀어낸 상태, 그 상태로 발과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 개구리 자세로 뒤꿈치를 쓸어 돌아올 건데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립니다. 최대한 엉덩이까지 가지고 오면 무릎을 붙이고 다리를 들어 이마와 무릎 터치. 다시 한번 밀어내고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온 후에 살포시 들어줍니다. 오늘은 복부 운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운동을 꼭 실천해 보신다면 나의 뱃살이 줄어들고 예쁜 허리 라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오늘 운동 실천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